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그 10척, 그러니까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2미터가 훌쩍 넘는 거대한 최고의 사내가 전장의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와, 2미터면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그의 어깨에는 막 피피처럼 진한 붉은 사자가죽의 망토처럼 둘러져 있고요. 그가 올라탄 거대한 전투마 역시 붉은 빛이 감도는 적규마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붉은색으로 무장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칠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남자. 이 묘사를 들으면 아마 할리우드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압도적인 메인 빌런이나 약간 전쟁의 신 같은 비주얼 떠오르실 겁니다. 네, 사실 영화 대본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아주 강렬한 묘사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고대 사료들에 기록된 실제 한 인물의 묘사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잔류들은 고구려 시대, 그중에서도 교과서에서 보통 왕을 시해한 권력욕의 화신 정도로 요약되는 인물이죠. 바로 연개소문에 대한 비주류 기록들과 또 관련된 유튜브 비평 영상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연개소문이라고 하면 그 수염을 길게 기르고 궁궐 구석에서 막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그런 노예한 정치꾼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잖아요. 맞아요. 사극에서도 주로 그렇게 나오고요.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이 사료들이 복원해내는 그의 모습은 그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전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록에서는 그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홍포장군, 즉 붉은 옷을 입은 갈소문이라는 거의 신적인 무장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장에서 이렇게 막 튀는 색깔, 그것도 온통 피 같은 붉은색을 뒤집어 쓰고 2미터가 넘는 거구가 돌아다닌다면 그건 적군 궁수들에게 나를 좀 맞춰달라고 거대한 표적지를 자처하는 꼴 아닌가요? 아, 전술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인 과시욕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약간 폼 잡으려다가 화살 맞기 딱 좋은 세팅이잖아요. 그게 형대전의 관점, 즉 위장과 은폐가 생명인 시대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투의 메커니즘은 전혀 달랐거든요. 아, 고대는 좀 달랐나요? 네, 고대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군의 진영을 유지하고 적군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심리적 모멘텀이었습니다. 그 무전기나 통신 장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군 수만 명에게 가장 확실한 시각적 닷, 그러니까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수의 눈에 띄는 깃발과 화려한 갑옷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장수가 어디 있는지만 딱 봐도 우리 군대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밀리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게다가 적군에게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붉은색은 본능적으로 피와 죽음을 연상시키잖아요. 네, 뭔가 보기만 해도 압도되죠. 거기에 사자 가죽이라는 최상의 포식자의 상징을 둘렀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피 같은 붉은 옷을 입고 돌진해 올 때 적의 보병진은 칼을 맞대기도 전에 이미 시각적 공포에 의해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려한 치장이 개인의 패션이나 허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심리전이자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전술 무기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강력한 시각적 억지력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시각적인 위압감만 컸다면 그건 그냥 잘 꾸민 무대장치에 불과했겠죠. 그렇죠. 실전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이번 자료들에서 묘사하는 그의 실제 전투 방식이나 무기 체계를 보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허리에 활집을 2개나 차고 하이라이트는 등이에요. 등에 비도, 즉 공중으로 던지는 날아가는 칼을 5자루나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보통 비도술이라고 부르는 투척 무기 체계죠. 네네. 그 사료에 묘사된 전투씬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군대가 쏘아 올린 수많은 화살이 진짜 비처럼 쏟아지는데 연개소문이 등에 있던 이 비도를 허공으로 던집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칼을 던진다고요? 네, 그러자 칼이 막 공중에서 춤을 추듯 날아오면서 그 화살들과 부딪혀 불꽃과 먼지를 일으키고 결국 적의 화살을 모조리 요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놀랍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헛웃음이 났거든요. 잠깐만요. 날아오는 화살을 칼을 던져서 격추시킨다고요. 이건 무슨 현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너무 판타지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냥 사료 특유의 과장된 영웅 만들기,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 치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묘사입니다. 활을 쏘는 속도랑 날아오는 궤적을 투척 무기로 쳐낸다는 건 사실 거의 신화적인 영역처럼 들리니까요. 그렇죠. 동체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무기공학이랑 인간의 반사신경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완전히 허구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비도라는 무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비도의 특성이요, 어떤 건가요? 비도는 단순히 날이 선 얇은 칼이 아니라요. 투척했을 때 회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끝에 묵직하게 집중된 철제 무기입니다. 아, 회전력이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팽이처럼 돈다는 뜻인가요? 네, 궤적 자체는 포물선을 그리겠지만 칼 본체는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회전하며 날아갑니다.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 탐망? 그러니까 킬존을 향해 묵직한 철제 비도 여러 개를 연속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부딪혀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비도가 화살 하나하나를 정밀 타격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회전하는 무거운 쇳덩이들이 공중에서 일종의 키네틱 방어막,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드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 방어막이 쳐지는 거군요. 네, 가벼운 나무 화살들이 이 막 회전하는 무거운 쇳덩이와 부딪히면 궤적이 꺾이거나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와, 대박. 그러니까 스나이퍼처럼 화살 하나하나를 조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화살 무리를 향해 강한 물리적 충격량을 가진 파편을 던져서 궤적을 다 흐트려버리는 산탄총 같은 원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원리에 아주 가깝죠. 게다가 극도로 훈련된 전사들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하긴 평생 그것만 훈련했을 테니까요. 네, 날아오는 투사체를 다른 투사체로 쳐낸다는 건 무기의 무게중심, 투척 속도, 심지어 바람의 저항량까지 본능의 영역에서 다 계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인간 병계네요. 이 사료가 약간의 문학적 수사를 더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당시 고구려의 개인 무술과 무기 체계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 당태종의 수만 대군이 이 압도적 무력 앞에서 무너졌다는 기록을 보면 이 비도술이 실전에서 정말 치명적인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네요. 네, 실제로 당나라 군대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붉은 사자 가죽으로 적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막 날아오는 화살비를 철제 투척 무기로 뚫어버리면서 돌진하는 거구의 장수라. 진짜 우리가 알던 교과서 속의 그 노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실상.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압도적인 전투력이 연개선문이라는 단 한 명의 돌연변이적 천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짚어보니까 이건 고구려라는 국가 전체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거대한 무사 문화의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개소문의 무력은 개인의 기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길러낸 최상의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아,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네, 고구려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사료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네, 저도 그 일반 고구려인들의 외출 복장에 대한 기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입고 다녔다고 하던가요? 고구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허리에 은띠를 두르고 외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신구가 다가 아니에요. 왼쪽에는 칼을 갈기 위한 숫돌을 항상 매달고 다녔고요. 오른쪽에는 연개소문처럼 5자루의 작은 칼, 즉 비도를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네, 심지어 길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백성들조차 이 5개의 칼을 던지는 훈련을 일상적인 기본기로 잊히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려 사회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숫돌을 차고 다닌다는 건 언제든 내 무기를 최상의 살상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일상과 전시 상황의 경계가 사실상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죠?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사회의 기본은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부든 상인이든 전 국민이 허리에 칼을 5개씩 차고 막 매일같이 이걸 던지는 무술훈련을 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죠. 네, 조금만 다퉈도 막 흉기난동이 벌어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통제하기 힘든 엄청 위험한 화약고 같은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대단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만약 무력만 강조되었다면 고구려는 일제감치 그 내부의 폭력성 때문에 자멸했을 겁니다.
전 국민을 살인 병기로만 키우는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치안 유지가 안 될 테니까.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준 고구려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경당이라는 기관입니다. 아, 경당이요.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 같은 거 아니었나요? 그 규모와 역할을 생각하면 지방의 작은 학교라는 표현은 너무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 청년들은 혼인하기 전까지 이 경당에서 밤낮 없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기숙학교 같은 거였나 보네요. 배운 과목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막 칼 쓰는 법만 배운 게 아니에요. 독서, 즉 학문과 고전 읽기를 했고요. 동시에 활쏘기, 기마술, 그리고 병서 읽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아, 글과 무술 그리고 전술을 동시에 다 배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무기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함께 주입한 겁니다. 야, 단순한 강패를 만드는 게 아니었네요. 네, 무력에만 치우친 짐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인 동시에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문무겸비의 전사를 막 대량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의 사관학교 시스템이었던 거죠. 머리와 근육을 동시에 키우는 엘리트 양성소였네요. 고대판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 같기도 하면서 학문까지 겸비했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느낌입니다. 스파르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평범한 백성조차 일상에서 칼을 갈고 국가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군사랑 학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넘쳐나는 사회잖아요. 이들이 평시에는 밭을 갈다가 전시가 선포되는 순간 어떤 군대로 돌변했을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건 뭐 국가 전체가 거대한 상비군이자 최정의 특수부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그 거대한 통일 왕조들, 예를 들어 슈나라나 당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도 고구려가 매번 그것을 박살내면서 수백 년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한 사람의 영웅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특정 장수 한 명의 전술적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글을 읽고 전략을 이해하며 5자루의 비도를 다룰 줄 아는 전투결의 그 자체가 고구려의 저력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 또 지력과 무력을 동시에 갖춘 전 국민적 무사문화를 가졌던 고구려의 진짜 모습이 왜 오늘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도 빈약하게 혹은 왜곡되게 남아있는 걸까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주류 사학계가 고구려의 역사를 심각하게 편집했다는 주장이죠.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후대에 전달되는가에 대한 아주 무거운 화두를 던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도발적인 주장을 여러분께 좀 객관적으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주류사학계가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을 방태종의 대군을 갈아 마신 전쟁의 신이나 어떤 철학을 가진 무장으로 보지 않고요. 네, 어떻게 본다고 하죠? 그저 권력의 눈이 멀어 왕을 시해한 쿠데타범이라는 오명 속에 가둬버렸다고 비판합니다. 나아가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의 스케일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을 하죠. 고구려의 스케일을 축소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 지역을 타격하고 북쪽으로는 유연, 제, 노 지역을 휩쓸면서 대륙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명실상부한 대륙의 장자, 즉 대륙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대륙 전체를 무대로 활동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구려는 그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에 갇혀서 언제 중국이 쳐들어오나 전전긍긍하며 방어만 하던 변방의 소국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네요. 물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류 사학계와 이 비주류 사료들 중 어느 한쪽이 100% 진실이라고 판결을 내리거나 편을 들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프레임의 위력, 네.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담아내는 틀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주목해야 하죠. 프레임의 위력이라. 이게 듣고 보니까 마치 거대한 풍경 사진을 마음대로 크롭, 즉 잘라내기 편집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크롭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대륙 전체를 무대로 수만 명의 기병이 질주하던 거대한 파노라마 사진이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진의 99%를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부분만 남기는 거군요. 네, 오직 평양성 구석에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왕자의 방,
딱 하나만 남겨서 그것만 확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사진을 조작하거나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고구려를 대륙 전체를 호령한 거대한 무사제국이라는 원본 파노라마로 바라보면요. 연개소문은 당나라라는 거대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스케일과 문화를 지펴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사했던 철의 방패이자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아, 전체 사진으로 보면 그가 나라를 지키자는 영웅으로 보인다는 거네요. 반대로 아까 잘라낸 좁은 사진, 즉 한반도라는 작은 반도 내에서 아웅다웅하던 작은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억지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 그의 거대한 무력과 극단적인 행보는 그저 반도 내의 좁은 권력을 탐내서 왕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한 이기적인 반역자의 난동으로 확 쪼그라들고 마는 겁니다. 와, 평가가 완전히 뒤집히네요. 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료들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막 절대적인 진리라고 혹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고 믿었던 역사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가위질에 의해 편집된 요약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개소문의 붉은 사자가죽, 허공을 가르는 비도, 그리고 경당에서 병서를 읽던 고구려 청년들에 대해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무용담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소비한 것에 불과하겠죠. 네, 단순한 오락거리로 남으면 안 되니까요. 이 심층 탐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현재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되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뉴스나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당연한 팩트나 상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조차 누군가에 의해 특정 부분만 밝게 조명받은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인 조명일 수 있죠. 네, 어쩌면 진실을 뒤집을 수도 있는 중요한 맥락은 음영 속에 숨겨져서 삭제된 그런 크롭된 사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약된 정보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 삼키는 대신에요. 한 번쯤 딱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고 다각도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말입니다. 역사를 다시 읽는다는 건 과거의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둘러싼 세상의 정보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생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 생존 근육이요?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오늘 허리에 매끈한 은띠를 두르고 각자의 숫돌에 서걱서걱 칼을 갈며 허공을 향해 5자루의 비도를 매일같이 연마하던 고구려 청년들의 펄떡이는 일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셨나요? 저도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병서를 읽고 활을 당기며 자신의 운명과 국가의 스케일을 스스로 지켜내려 했던 그들의 땀 냄새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조금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생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에이 이건 그저 신화의 뿐이야 혹은 뭐 단순한 정치적 반란 사건이야 라면서 졸린 눈으로 무심코 밑줄 긋고 넘겨버린 교과서의 그 짧고 지루한 한 줄 텍스트. 그 텍스트 뒤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핏빛의 붉은 사자가죽과 날아오는 화살비를 뚫고 불꽃을 튀기며 허공을 가르던 비도처럼 도대체 얼마나 더 거대하고 생생한 진짜 삶의 현장들이 숨죽인 채 여러분이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실은 누군가 다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연함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네, 그 깊은 숨결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매일 새로운 정보와 마주하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놀라운 자료들을 듬뿍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프레임 밖을 상상하는 역동적인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